폭우가 쏟아지는 묘지. 진흙 속에 무릎 꿇은 두 남매가 울부짖습니다. 엄마, 우리 대학 붙었는데 고모가 안 보내줘요. 빗물과 눈물로 얼굴이 엉망이 된 서연이 묘비를 붙잡았습니다. 16부터 이랬어요. 이게 답이에요? 서준의 절규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죠. 꿈을 포기해야 했던 22살 남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그들을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그로부터 일주일 후 뷔페홀 한복판이었습니다. 사장이 물바가지를 높이 들었어요. 인연이 미쳤나? 손님 옷이 얼만데? 무릎 꿇은 서연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백 명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 닥쳐. 물이 쏟아지려는 순간 누군가 사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학생에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검은 정장의 여인이었어요. 그녀가 수표를 꺼내자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 아이 엄마에게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몰랐죠. 이 만남이 운명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항구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새벽 4시였습니다. 비탈진 언덕 위 달동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쪽방촌은 아직 잠들지 못한 채 숨을 고르고 있었죠. 녹슨 함석 지붕 위로 차가운 바닷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강서준이 편의점 유니폼을 벗어던졌어요. 밤새 진열대를 정리하느라 굳은 어깨를 풀며 침대 옆 낡은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엔 여동생 서연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죠. 뷔페 주방에서 묻어온 기름 냄새가 아직 머리카락에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펼쳐진 모의고사 문제집이 빼곡히 빨간 펜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서준이 간호학과 편입 기출문제를 풀 때마다 서연은 물리치료학과 생물 과목을 암기했죠. 한평 남짓한 방에서 둘이 나눠 쓰는 책상은 겨우 팔 하나 움직일 정도였습니다. 아침 6시가 되자 아래층에서 고모 박춘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준아, 서연아, 일어났냐? 오늘도 배달 많으니까 빨리 내려와라.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그래도 서연이 먼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은 내가 먼저 씻을게요. 어제 오빠가 먼저 씻었잖아요. 작은 화장실 하나를 두고도 서로 양보하는 게 이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엔 어머니 강은희의 사진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죠. 과로로 쓰러진 지 3년, 병원비도 제대로 못 쓰고 떠난 어머니였습니다. 고모는 어머니의 보험금을 받아 쥐고는 남매를 거둬들였어요. 하지만 그건 순수한 정이 아니었죠. 분식집 일손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남매가 벌어오는 알바비가 탐났습니다. 사채업까지 손대는 고모에게 남매는 그저 돈벌이 수단일 뿐이었어요. 그래도 서준과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엔 떡볶이 배달통을 들고 언덕을 오르내렸고 저녁엔 각자의 알바 현장으로 흩어졌죠. 그리고 새벽이면 다시 이 작은 책상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응급의학 다큐멘터리를 보며 꿈을 키우는 서준, 물리치료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돕겠다는 서연이었어요. 창밖으로 인천 항구의 첫 백고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 신호였죠. 서연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서준이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22살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쳐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고모가 올라온 것이었죠. 야,
너희 또 밤새 전기 켜놨냐? 전기세 누가 내는 줄 알아?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고모. 공부하느라 그랬어요. 공부? 그런 거에서 뭐하게? 그냥 평생 일이나 하면서 살지. 고모의 말에 남매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기력도 없었죠. 하지만 서준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어요. 한 달 뒤, 늦은 겨울의 차가운 새벽이었습니다. 편의점 휴게실에서 서준이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었어요. 합격자 발표 시간 새벽 6시를 가리키는 시계를 보며 숨을 고른 뒤 수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로딩되는 몇 초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죠. 합격을 축하합니다. 글자가 떴습니다. 수도권 상급대학 간호학과 편입 합격이었어요. 서준은 믿기지 않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휴게실 문이 벌컥 열렸죠. 서연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오빠, 나도 붙었어요. 물리치료학과 합격이에요. 둘은 좁은 휴게실에서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준이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죠. 엄마, 우리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기쁨도 잠시 집으로 돌아온 남매는 노트북을 켜고 등록금 고지서를 확인했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으로 70%가 감면되었지만 남은 30%도 만만치 않았죠. 입학금, 첫 학기 기숙사비, 교재비까지 합치니 둘이서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서연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지금 모아둔 돈은 겨우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고모 몰래 숨겨둔 알바비였죠. 서준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침이 되자 고모가 올라왔습니다. 남매의 표정을 보더니 눈치를 챘는지 비웃음을 지었죠. 뭐야, 또 그 대학 얘기야? 서연이 조심스럽게 합격 통지서를 보여드렸습니다. 고모는 종이를 휙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지금 당장 공장 들어가서 돈부터 벌어와. 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모, 부탁이에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나중에 몇 배로 갚을게요. 그래, 너희 이름으로 대출이나 좀 땡기자. 사채 쓸 사람 많으니까 그 돈 굴리면 되겠네. 서연도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어요. 고모, 저희 정말 열심히 할게요. 졸업하면 바로 취직해서. 닥쳐. 먹여주고 재워준 값부터 갚아라. 너희 엄마 보험금으로 내가 얼마나 손해봤는지 알아? 고모는 합격 통지서를 구겨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분식집으로 내려가며 소리쳤죠. 오늘도 배달 밀렸으니까 빨리 내려와. 남매는 구겨진 종이를 주워들었어요. 꿈이 담긴 종이였는데 이제는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준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인천 항구의 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 배들처럼 어디론가 떠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이 오빠의 어깨를 잡았어요. 포기하지 말아요, 오빠.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준의 눈엔 이미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붙었는데도 갈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이게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고모는 절대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남매는 평생 이 달동네에 묶여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좁은 방에서 서준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시멘트 가루로 뒤덮여 있었죠. 무너진 건물 잔해를 나르다가 철근에 손바닥을 베었는데 제대로 된 장갑도 없어 맨손으로 일했던 탓이었습니다. 상처에 먼지가 들어가 쓰라렸지만 병원 갈 돈도 아까웠어요. 서연도 뷔페 주방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독한 세제에 손가락 끝이 벗겨져 빨갛게 부어올랐죠. 12시간 내내 서서 일한 탓에 종아리가 퉁퉁 부어 신발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일 또 일하러 가야 했어요. 좁은 방에서 남매는 서로의 상처를 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엔 지난 3년간 번 돈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오빠, 우리가 번 돈 계산해 봤어요. 3년 동안 거의 1억 2천만 원이에요. 서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장엔 200만 원 뿐이지. 월급 통장도 도장도 모두 고모 손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너희가 어려서 내가 관리해 준다고 했지만 이제는 대놓고 너희가 벌어오는 돈은 전부 우리 집으로 들어와야 정상이라고 했죠. 남매가 항의하면 늘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내 엄마가 남긴 건 빚이야. 너희는 갚아야 할 애들이고. 사실 엄마가 세상을 떠났을 때 보험금이 1억 원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그 돈으로 분식집을 확장하고 도박에 빠진 이모부의 빚을 막는데 다 써버렸죠. 정작 엄마의 장례식은 가장 싸게 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매는 용기를 냈어요. 고모가 분식집 계산대에 앉아 있을 때 다가갔습니다. 고모, 이야기 좀 해요. 박춘자가 돈을 세다 말고 쳐다봤죠. 뭐? 서준이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엄마 보험금 원래 저희 몫이었잖아요. 등록금 조금만 도와주세요. 순간 분식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던 이모부도 나왔죠. 고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뭐라고? 너 이모? 이모부가 국자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야, 너희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3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값은 생각도 안 해? 고모가 계산대를 쾅 치며 일어났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네. 너희 엄마가 죽고 갈 데 없는 너희를 누가 걷어줬는데? 서연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1억이면 저희 대학 등록금 정도는. 닥쳐. 그 돈은 이미 너희 먹고 자는데 다 들어갔어. 아니, 오히려 모자라. 고모는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엔 터무니없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죠. 방세, 식비, 전기세, 수도세, 심지어 공기값까지 적어놨습니다. 봐라, 너희가 우리한테 진 빚이 얼마인지. 200만 원? 1000만 원도 넘어. 서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모부가 옆에서 노려보고 있었죠. 키가 180이 넘는 이모부 앞에서 서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너희가 번 돈? 그건 당연히 집에 보태야지. 효도도 모르는 놈들. 고모가 비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대학? 꿈 깨라. 너희 같은 애들이 무슨 대학이야. 그냥 평생 일이나 하면서 살아. 그날 저녁 서준은 철거 현장으로 가는 길에 멈춰 섰습니다. 무너진 건물들이 자신의 미래처럼 보였죠. 서연은 뷔페 주방에서 접시를 닦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독한 세제가 상처에 스며들어도 아픈 줄 몰랐어요. 가슴이 더 아팠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달동네는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남매의 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죠. 고모가 전기를 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준과 서연은 각자의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 항구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진 인천 전역에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죠. 공장도 뷔페도 모두 문을 닫은 이날은 엄마 강은이의 기일이었습니다. 서준과 서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낡은 우산 2개를 챙겼어요. 구멍이 뚫린 우산이었지만 이것마저 없으면 갈 수 없었습니다. 인천 외곽의 야외 공원 묘지는 언덕 위에 있었어요. 시내버스에서 내린 남매는
진흙탕이 된 길을 1시간이나 걸어 올라갔습니다. 비바람이 옆에서 몰아쳐 우산은 무용지물이었죠. 운동화는 이미 물에 잠겼고 옷은 피부에 달라붙을 정도로 젖어 있었습니다. 풀숲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가자 작은 묘비가 보였어요. 잔디는 빗물에 잠겨 늪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남매는 진창이 된 땅에 무릎을 꿇었죠. 차가운 흙물이 바지에 스며들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품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그 안엔 밤새 스카치 테이프로 이어 붙인 합격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무가 찢어버린 것을 하나하나 맞춰 붙인 거였죠.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내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종이 위로 떨어졌어요. 글자가 번지기 시작했지만 합격이라는 두 글자만은 선명했습니다. 서연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죠. 엄마,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서연이 더 크게 외쳤어요. 고모가 대학까지 말고 공장 가래요. 이제 어떡해요, 엄마. 서준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묘비를 붙잡고 울부짖었죠. 16부터 일했어요. 손가락 다 부르트도록 일했는데 이게 답이에요? 엄마, 한 번만 도와줘요. 딱 한 번만. 빗소리를 뚫고 나오는 절규였습니다. 무릎이 빠진 진흙은 점점 깊어졌고 온몸은 흙탕물로 엉망이 되었죠. 하지만 남매는 계속 울었어요. 3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바람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합격 통지서가 날아갈 듯 펄럭였죠. 서준이 급하게 종이를 잡았지만 이미 빗물에 젖어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애써 붙인 테이프가 떨어지며 종이는 다시 조각났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서연이 조각난 종이를 주우려 했지만 바람에 날려 흩어졌습니다. 남매는 진흙 속을 기어가며 종이 조각을 하나씩 주었어요. 손은 흙으로 새까맣게 변했고 얼굴엔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는 물이 흘러내렸죠. 그때였습니다. 언덕 아래 묘지 입구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었죠. 큰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폭우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남매를 조용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한지우였습니다. 서울 상급 종합병원의 간호부장이었죠. 오늘은 남편의 기일이어서 이곳에 왔다가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합격 통지서, 진흙 속에서 울부짖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어요. 서준이 흩어진 종이 조각을 모두 주워 다시 비닐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종이 뭉치가 되었죠. 그래도 놓을 수 없었어요. 이것이 그들이 가진 유일한 희망의 증거였으니까요. 서연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포기 안 할게요. 어떻게든 할게요. 서준도 고개를 들었어요. 빗물에 젖은 얼굴이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의 눈이었죠. 그는 동생의 어깨를 잡고 일으켰습니다. 가자, 서연아. 엄마한테 약속했잖아. 남매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을 때 한지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죠. 빗물인지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남매가 언덕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후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폭우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준과 서연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죠. 한지우는 묘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빗속에서 울부짖던 남매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죠. 특히 그들이 외친 이름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강은희. 그 이름은 10년 전부터 그녀의 심장에 새겨진 이름이었어요.
1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희귀 간질환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한지우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죠.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기적을 바라며 매달렸지만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익명의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한지우는 기적처럼 살아났죠. 회복 후 그녀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병원 장기 기증자 추모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기증자의 이름을 확인했어요. 강은희, 42살의 젊은 엄마였습니다. 그날 이후 한지우는 매년 그 추모 공간을 찾았습니다. 강은이라는 이름 앞에 국화를 놓으며 다짐했죠. 언젠가 그 가족을 찾아 은혜를 갚겠다고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로 가족을 찾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늘 포구 속 묘지에서 그녀는 운명처럼 그들을 만났어요. 강서준, 강서연, 묘비에 새겨진 강은희.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지우는 서재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어요. 수술 당시 받았던 서류들이었죠. 기증자 정보는 최소한이었지만 자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서준, 강서연. 틀림없었어요.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새 생명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온 10년 동안 은인의 자녀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었죠.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숨 쉬는 동안 이 아이들은. 한지우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오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김 비서님, 부탁이 있어요. 강서준, 강서연이라는 22살 남매를 조사해 주세요. 인천 쪽방촌에 산다고 하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우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죠. 한지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강은희가 준 이 생명으로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대형 뷔페홀에서 물 주전자를 들고 가고 있었어요. 12시간째 일하느라 다리가 풀려 있었죠. 순간 누군가 흘린 기름에 미끄러졌습니다. 주전자가 기울어지며 물이 쏟아졌어요. 하필 옆을 지나던 손님의 명품 코트에 물이 흠뻑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서연이 황급히 무릎을 꿇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뷔페 사장이 달려왔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인연이 미쳤나? 손님 옷이 얼만데. 사장은 물바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서연의 머리에 끼얹으려는 순간이었어요. 학생에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한지우가 사장의 팔을 잡아막았죠.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누구세요?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 한지우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수표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금액을 본 사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숨을 죽였죠. 옷값과 영업 방해비입니다. 대신 이 학생에게 더 이상 손대지 마세요. 사장은 수표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한지우가 서연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괜찮아요? 서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한지우가 서연을 데리고 나가며 말했어요. 오빠 있는 곳으로 가요. 1시간 뒤 서준이 일하던 철거 현장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먼지로 뒤덮인 서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한지우는 남매를 근처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카페라떼와 케이크가 테이블에 놓였지만 남매는 손도 대지 못했어요. 너무 비싼 곳이었고 무엇보다 이 상황이 낯설었죠. 한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서울 상급 종합병원 간호부장 한지우입니다. 남매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왜 이런 사람이 자신들을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죠. 한지우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엄마 강은희 씨에게서 간을 이식받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서준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한지우를 응시했죠. 엄마가 장기기증을? 한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10년 전이었어요. 제가 죽어가고 있을 때 너희 어머니가 생명을 주셨죠. 서연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서준도 고개를 떨구며 어깨를 떨었죠. 엄마가 떠나면서도 누군가를 살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한지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한지우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서준이 급하게 그녀를 일으켰어요. 일어나세요. 왜 이러세요? 너희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걸 몰랐어요. 내가 받은 생명으로 행복하게 살 때 은인의 자녀들이 지옥에서 살고 있었다니. 한지우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학재단 지원서와 주거 지원 프로그램 안내문이었죠. 이제부터라도 도와주고 싶어요. 너희 어머니께서 주신 이 생명으로 너희의 꿈을 지켜주고 싶어요. 서연이 서류를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준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한지우를 바라봤죠.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한지우가 남매의 손을 잡았어요. 너희 고모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이제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만 살아온 남매에게 처음으로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죠. 4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달동네 분식집 2층, 박춘자의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고모가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는 한지우가 있었고 옆엔 변호사와 병원 법무팀 직원들이 함께였죠. 보험회사에서 나왔어요? 고모가 물었지만 곧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습니다. 뒤에 서 있던 서준과 서연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평소와 달리 떳떳한 표정이었죠.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한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고모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박춘자 씨, 지금부터 읽어드릴 내용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3년 전 강은희 씨 사망 보험금 1억 원. 그중 3천만 원은 귀하 남편의 도박빚 변제, 2천만 원은 차량 구입, 나머지는 분식집 확장에 사용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고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서준, 강서연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5장, 고금리 대출 3건, 모두 미성년자 시절에 불법으로 개설된 것들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형사 고발 대상이에요. 이모부가 주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국자를 들고 있었지만 법무팀 직원들을 보고 멈췄죠.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들었어요. 3년간 남매가 번 돈, 총 1억 2천만 원. 전액 귀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노동 착취와 경제적 학대의 명백한 증거죠. 한지우가 일어섰습니다. 고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희 씨가 남긴 건 빚이 아니라 아이들입니다. 당신에게 이런 권한은 없어요. 고모가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얘들을 3년이나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서준이 앞으로 나섰어요. 더 이상 떨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우린 빚이 아니라 엄마의 자식이에요.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서연도 미리 싸둔 짐가방을 들었습니다. 고모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지만
더 이상 미련은 없었어요. 3년간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너희가 감히 내가 키워줬는데. 고모가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한지우가 막아섰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이제 이 아이들은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피하고 싶으시면 더 이상 남매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착취한 금액도 변제하셔야 합니다. 고모는 주저앉았습니다. 이모부도 할 말을 잃었죠. 남매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3년 동안 갇혀있던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서연이 오빠의 손을 잡았어요. 서준도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들이 들어섰죠. 천천히 닫히는 문 사이로 고모의 집이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얼굴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해방감이 번졌습니다. 서준도 깊은 숨을 내쉬었죠. 드디어 자유였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한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병원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매가 차에 오르자 한지우가 설명했어요. 서울병원 근처 장학 기숙사로 갈 거예요. 강은의 장학 프로젝트의 첫 번째 수혜자가 너희들이에요. 서준이 놀라 물었습니다. 강은이, 엄마 이름이에요. 맞아요. 너희 어머니를 기리는 장학제도를 만들었어요.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심리치료까지 모두 지원됩니다. 서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달동네가 점점 멀어졌죠. 어둠 속에 묻혀있던 쪽방촌도 가파른 언덕길도 이제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매에게는 처음 보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서준이 동생을 바라봤죠. 서연도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어요. 한지우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너희를 살릴 차례예요. 차는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강물 위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남매의 미래처럼 빛나고 있었죠. 뒤를 돌아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만 보면 되었어요.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건물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은의 장학생 환영합니다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서연이 현수막을 보며 속삭였어요. 엄마,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서준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어요. 엄마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죠. 남매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악몽 같던 과거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대형병원 응급실에 새벽 3시에 경보음이 울렸어요. 강서준이 달려나왔습니다. 흰 가운 위에 명찰이 반짝였죠. 간호사 강서준. 코피가 살짝 흘렀지만 닦을 시간도 없었어요.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재활치료실에선 강서연이 팔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뇌졸중으로 걷기 힘들어하는 환자였죠. 괜찮아요, 할머니. 천천히 하시면 돼요. 물리치료사 명찰이 가슴에 달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서연은 격려했어요. 3년 전 자신들을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말이죠. 점심시간 응급실 접수처에서 한 중년 남성이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다가갔어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그냥 돈이 좀 모자라서. 서준과 서연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 재단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동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힘든 환자들만 챙겨?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예전에 우리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거든요. 오후가 되자 병원 로비가 붐볐습니다. 강은희 장기 기증자 무료 진료 클리닉 개소식이었죠. 한지우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녀 옆엔 서준과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진료부터 검사, 상담까지 모두 무료였죠. 엄마의 이름으로 만든 희망의 공간이었습니다. 봄날의 주말이었습니다. 남매는 다시 인천 야외 공원 묘지를 찾았어요. 3년 전과는 달랐죠. 묘지로 가는 길은 포장되어 있었고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묘비 주변의 잡초는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작은 하얀 꽃들이 피어 있었죠. 병원 명찰을 단 채로 묘비 앞에 섰습니다. 서준이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엄마, 약속 지켰어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 돼볼게요. 서연도 묘비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같은 애들 더 이상 공장으로 끌려가지 않게 할 거예요. 언덕 위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묘비 위에 올려둔 하얀 국화가 살짝 흔들렸어요.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서준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서연이 오빠의 어깨에 기댔죠.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다짐의 눈물이었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준 건 생명이었네요.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지우 부장님한테도 생명을 줬죠. 그 생명이 다시 우리를 살렸고요. 남매가 일어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언덕을 내려갔어요. 발걸음은 단단했고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죠.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준이 말했습니다. 오늘 야간 근무 있어. 응급실에 나 같은 애들이 올지도 모르잖아.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나도 있어. 재활치료실에서 기다리는 할머니들이 계시거든. 차창 밖으로 인천 항구가 보였습니다. 예전엔 탈출하고 싶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곳도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죠. 병원에 도착한 남매는 각자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응급실과 재활치료실. 한때는 꿈도 꿀 수 없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빛나는 공간이었어요. 버텨온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쌓여 지금의 그들을 만들었죠. 언젠가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속 남매처럼 때로는 가족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엔 반드시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버텨온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쌓여 언젠가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되죠. 여러분의 오늘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비스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